안녕하세요. 옷도행이에요.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요즘 삶의 여유와 여백을 찾아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많은 것을 덜어내고 쉼표를 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독서량도 줄이고 있는 중인데요. 독서량을 줄인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매일 손에서 책을 놓지는 않다 보니 여러분과 나눌 책들이 꽤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다루려고 하다 보니 제가 최근에 추리소설과 미스터리 소설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굉장히 축축하고 습기가 가득한 듯한 우중충한 으스스한 소설들이 꽤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쾌활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그 소설들에 의해서 축축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선 그 소설들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공유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읽은 추리소설, 미스터리 소설들만 몇 권 들고 왔습니다. 총 6권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제가 이번에 이북 리더기로 많이 읽었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요 크레마 모티프로 이북을 많이 읽는 것 아시죠? 근데 요건 이제 흑백이다 보니까 여러분께 더 생동감 있는 소개를 전달해 드리고자 패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은 책은 우케스의 이상한 집이라는 소설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3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고 저희 한국에서도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작년에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밀리의 서재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많은 분들께서 읽으셨던 책입니다. 저는 이번에 병원에 갔다가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이 책을 만났는데요. 병원 진찰이 끝나고 나서도 대기실에 한참 앉아서 읽다가 밀리의 서재에 이 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와서 완독을 한 책입니다. 몰입감이 완전히 뛰어난 작품이에요. 작품성이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킬링타임용으로는 엄청나게 재밌었던 책입니다. 찝찝했지만 그 찝찝함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았던 것 같고 영화로도 제작되고 만화로도 각색되어서 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요, 표지에도 그려져 있지만 집의 한 평면도로 출발을 합니다. 요렇게 2층 주택의 평면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평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상한 점이 발견됐을까요? 여러분의 관찰력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 평면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보세요. 저는 천천히 들여다보는데 기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중간에 있는 큰 아이방이 자꾸 눈에 띕니다. 그 아이방은 다른 방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듯한 마치 단절을 부르는 듯한 구조를 띠고 있죠? 그리고 지금 조금 작게 보이시겠지만 다른 방은 창문이 다 달려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채광과 환풍이 잘 되는, 환기가 잘 되는 그런 구조로 건축을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일 텐데 이 방에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아이 방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이 아이 방에는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화장실조차도 창문이 없습니다. 정말 기묘하고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이를 마치 누구와도 소통을 하지 못하게끔 숨겨놓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게 안방이 이 정도 크기면 좀 이해를 하겠지만 중간에 있는 아이방이 이렇게 크면서 창문이 없다?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들여다보시겠어요? 이 아이방을 중심으로 또 이상한 점이 창문이 없다라는 점 외에도 또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아이 방으로 가는 요 문, 여기 문, 아이 방 문 앞에 통로가 있습니다. 문을 한 번에 열고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문을 2번 열고 들어가야 그 아이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복도를 만듦으로써 이 꺾임을 만듦으로써 밖에서도 안을, 안에서도 밖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를 일부러 만든 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체 어떤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폐쇄적으로 키우겠어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은, 일반적인 주택의 모습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1층의 평면도도 보시면 이상한 점을 또 발견해 보시겠어요? 1층의 평면도의 이상한 점. 바로
바로 여기 부분, 네모,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통로가 없는 이 빈 공간. 건축을 할 때에 모든 지면을 잘 활용하는 것, 모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집을 더 넓게, 건물을 더 넓게 만드는 것이 건축의 기본일 것 같은데 이 폐쇄된 공간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있는 걸까요? 다양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이 이상하고 기묘한 평면도와 함께 이 소설이 출발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벌써 매료가 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묘한 것은 이렇게 이상한 주택이 한 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기묘한 주택들이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파고 그 비밀을 파헤쳐 나가는 책입니다. 분량이 많지 않고요. 굉장히 짧습니다. 저도 하루 만에, 하루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단 몇 시간 만에 빨리 순삭해서 다 읽어버린 책입니다. 읽는 내내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이게 아이랑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설마 아닐 거야 설마 이렇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읽다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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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뀌는 설마가 진짜로 바뀌는 엄청난 흡입력을 가진 책입니다. 킬링타임용으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책 오스케의 이상한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요것도 이북으로 읽었는데요. 처음 만나 뵙는 작가님이셨는데 추천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북튜버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미루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만나 뵈었는데요. 이 책도 펼치자마자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책 중에서 저는 이 책이 가장 몰입감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중충하고 이 작가님의 작품이 그로테스크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던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분이 찝찝하고 좋지 않다라는 혹평을 날리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혹평보다는 호평에 더 가까웠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두 번째 작품은 편혜영 작가님의 홀이라는 작품입니다. 밑에 영어로 더 홀이라고 쓰여져 있죠. 저는 처음에 홀이라는 이 한 글자를 보았을 때 홀로 있다라는 홀인가? 그게 명사로 쓰일 수 있나? 라고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더 홀, 구멍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홀도 없이 틈도 없이 구멍도 없이 그렇게 살아낼 수 없죠.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조그마한 구멍, 홀이 생겼을 때 다행히도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어떠한 기회는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에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 구멍을 메울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의 마음가짐, 저희의 행동에 달려 있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흘려보낼 때도 많고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인 걸 알면서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해서 그 구멍을 끝끝내 메꾸지 못하고 그 구멍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사태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 글의 주인공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조그마한 구멍이 생긴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구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 그 구멍에 스스로가 조금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것 같은데요. 그 주인공의 이름은 오기입니다. 오기라는 이 남자는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대학 교수로서 그래도 조금 명성도 많이 얻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아내와 오손도손 타운하우스에 살기 시작합니다. 꽤 괜찮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소설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기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이 부셨다. 희끄무레한 가운데 섬광이 비쳤다. 눈을 감았고 다시 떠보았다. 조금 힘이 들었다. 안도했다. 살아있는 것 같았다. 오기가 눈을 뜨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살아있는 것 같았다. 안도했다. 라는 이 부분. 우리는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정말 많이 마주치기 때문에 바로 병원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죠. 병원에 누워있는 오기의 시점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출발을 합니다. 눈을 떠서 나 살아있구나 하고 안도함과 동시에 옆에서 오기 씨라고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여자? 아내. 아, 내 아내 어딨지? 제 아내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몸도 잘 움직이지 않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은 떴지만 이곳이 병원이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확인했지만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 안도감이 채 이어지기도 전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좌절을 느꼈겠죠. 뭔가 당황스럽고 당황을 넘어서서 좌절감이 느껴졌을 텐데요. 아내는 끝끝내 옆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아내와 여행을 가던 도중 오기는 큰 교통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오기는 다행히도 목숨은 건지지만 전신이 불구가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정말 마음 아프게도 아내분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기는 아내분과 결혼하기 전에 일찍이 엄마 아빠를 여인 상태여서 아무런 가족이 없습니다. 오기에게 가족이라고는 이 아내와 아내의 엄마 아빠, 장인 장모님 뿐이었을 텐데요. 장모님 또한 딸이 세상을 떠나버려서 살아남은 가족이라곤 남은 가족이라곤 오기, 사위밖에 없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았지만 자신의 딸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남은 가족 오기를 장모님은 품기로 간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사실 속내는 자신의 딸이 살고 차라리 내 사위가 죽었으면 어떤가 이런 속내도 조금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핏줄이 더 소중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딸이 더 소중하니까 장모님은 그런 마음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장모님은 오기를 간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기도 희망을 놓지 않고요. 재활치료를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힘을 안간힘을 쓰고 움직여 보려고,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 보려고, 내 의사를 어떻게든 표하고 싶어서, 내가 살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오기는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하는데요. 그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기적적으로 오기는 왼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곳은 다 본인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왼팔은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희망이 피어오를 때쯤 장모는 오기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계속해서 병원에서 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집, 지인들을 초대해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던 정원, 아내가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아름답게 가꾸던 정원이 있는 집,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온기는,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러한 시간은, 추억은 다 기억나지 않을 만큼, 이게 거짓말이라고 느껴질 만큼 냉기가 가득한 집에 장모와 오기가 왔는데요. 그래도 오기는 이곳에 온기가 가득할 것이라고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리고 장모도 자신의 딸이 가꿨던 정원을 다시 새롭게 가꿔야 되겠다면서 새롭게 흙도 사오고 나무나 조그만 풀이나 이런 것들을 사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집에 밝음이 더해질 줄 알았는데 조금씩 기묘한 분위기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그 정원을 가꾸면 가꿀수록 집이 밝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잿빛으로 집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기가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 방에서 보이는 창 밖의 너머의 풍경을 바라보는 일, 창 밖의 날씨가 변화하는 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일밖에 할 수는 없는데, 장모가 아주 큰 나무를 가져와서 그곳에 창문이 보이지 않도록 큰 나무를 심어버립니다. 오기가 마치 밖을 쳐다보지 못하게끔, 밖을 관찰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아까 아이의 집에 문이 2개 있는 것처럼 밖에서도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끔 단절되는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요, 장모가요, 정원의 한가운데에 계속 삽질을 합니다. 계속 삽질을 해요. 장모의 살이 쭉쭉 빠지고 얼굴이 헬쑥해지는 그럴 정도까지 삽질을 계속합니다. 정원의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또 팝니다. 커다란 홀을 팝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커다란 홀을 파는 걸까요? 오기는 왼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종종 찾아와서 자신의 재활치료를 도와주는 물리치료사에게 이렇게 천천히 힘겹게 메시지를 적어 전달합니다. 바로 장모 이상이라는 메시지를 적어서 물리치료사에게 전달하는데요. 그 메시지를 받은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앞으로 오기에게 밝은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두워지는 집, 구덩이를 파고 파고 계속 삽질을 하는 이상한 장모, 이들에겐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요? 굉장히 흡인력 있는 엄청나게 재미있는 작품 편혜영 작가님의 홀이었습니다. 그리고 편혜영 작가님의 홀을 정말 정말 재밌게 읽고 이거는 이 작품 하나로만 끝내면 안 된다 싶어서 편혜영 작가님의 또 다른 소설을 빌려왔는데요. 요게 저희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바로 재와 빨강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2010년에 출간이 되었는데 2023년에 창비 출판사 창비에서 리마스터판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출간된 지 10년이 넘은 소설들을 다시 문장을 다듬고 다시 이야기를 조금 다듬어서 재출간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창비 출판사의 리마스터판이라고 하던데요. 요거는 9판입니다. 저는 9판으로 읽었고 새로 창비 출판사를 통해서 나온 리마스터판이 더 재미있다라는 평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 소설을 접하시게 되신다면 리마스터판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표지도 그게 더 세련돼 보이죠? 요 9판의 남자는 너무나도 으스스하고 눈빛이 너무 공허해 보여서 이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손을 댈 때마다 뭔가 좀 으스스하고 이렇게 만지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요 표지의 요 남자분께서 당연히 이 책의 주인공이시겠죠? 요 주인공 남자분은 어떤 한 제약회사의 약품 개발원으로 일을 하시는데 C국이라는 나라에 파견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C국에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묘사되는 상황이 코로나19 시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국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전염병이 아주 퍼지고 퍼져서 지금 아무나 입국 허가를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안 관리원들이 입국자들의 체온을 다 체크를 하고요. 체온이 너무 높으면 다시 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를 받고 기간을 주었는데도 다시 체온이 내려오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잘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앞쪽에 묘사가 되는데요. 이 작품이 2010년에 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코로나 시국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묘사가 되어서 신기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 시국을 한번 경험했던지라 이 전염병에 의해서 이 전염병 때문에 입국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공항의 풍경이 머릿속에 잘 상상이 되고 잘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도 처음에 체온이 너무 높게 나와서 입국 허가가 나지 않을 뻔했지만 다행히 입국 허가가 나게 되고요. 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시국에 이제 들어가서 입국해서 자신이 지낼 숙소를 어렵게 찾아가는데 숙소를 찾아가는 길에 그 도시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도시가 이상합니다. 으스스합니다.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 있고 폐허가 되어 있고 온 거리가 쓰레기로 뒤덮여져 있고 가게들의 문은 다 닫혀 있고 이 도시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 사람이 파견이 되다니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도시로 입국을 하게 된 주인공인데요. 숙소에 도착하고 나니 뭔가 숙소 분위기도 좀 어두침침합니다. 그래도 갖춰질 건 다 갖춰진 것 같다. 혼자 지내기엔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니었어요. 물을 틀어보니까 녹물이 콸콸콸 나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설상가상으로 복도에 잠깐 놔둔 캐리어까지 도둑 맞아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설상가상 그 아파트에 그 전염병에 걸렸다고 된 의심되는 사람이 나왔나 봐요. 경찰들이 둘러싸서 그곳을 다 관리를 합니다. 아무도 나오지 말아라. 우리가 제때제때 맞춰서 밥을 현관문 앞에 둘 테니까 그것만 먹고 당분간은 여기 숙소에 사는 사람들은 나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고립을 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고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아직 파견 일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녹물이 나오고 먹을 것도 없고 외국어도 안 돼서 자신이 요구사항 같은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주인공이 그 숙소에 갇혀버립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 문득 떠오릅니다. 아, 나 집에 강아지를 두고 왔다. 강아지 밥 줘야 되는데 강아지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요 며칠 굶은 거 가지고 그렇게 생명이 죽진 않을 거야. 요 강아지를 부탁하는 연락을 해야겠다
하면서 전화기를 꺼내 드는데요. 기억나는 번호가 몇 개 없습니다. 캐리어를 도둑 맞아 버린지라 거기에 전화번호부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전화번호가 기억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전처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전처가 재혼을 한 유진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닿습니다. 전처가 재혼한 사람에게 자신의 강아지를 부탁하는 연락을 한다?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연락이 닿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나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그걸 두고 왔다. 걔를 두고 왔다. 그 강아지를 살려줘라. 그 강아지를 키워줘라. 라는 부탁은 내가 안 하고 그것까진 못 하겠고 그냥 그 강아지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아무 데나 버려주라. 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또 제가 붕괴를 했지만 뭐 소설이니까 또 참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연락을 이제 받고 그 집에 가죠. 그리고 그 다음 다시 그 둘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강아지 잘 풀어줬냐? 라고 이 남자가 물어보니까 그 상대편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너 나한테 원한이 있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대체 그런 부탁을 왜 하냐? 라고 화를 내니까 이 남자가 아니, 그 조그만 생명 살려주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부탁이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진짜 몰라? 그 집에 가봤더니 그 강아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 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주인공이 아, 벌써 죽어 있었어? 아, 그 며칠 굶는다고 그렇게 죽나? 그렇게 쉽게 죽진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상대편 남자가 대답합니다. 죽어 있긴 죽어 있었는데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이 남자가 시국으로 입국하던 그날 아침까지는 강아지가 멀쩡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 말고 또 있더라. 누가 죽어 있었는 줄 아냐? 네 전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의 전처가 이 남자의 집에 왜 있죠? 그것도 그 전처의 시체가 이 남자 집에 왜 있죠? 이 남자가 입국을 하던 그날 아침에는 그 여자는 그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있죠? 왜 거기에서 죽어 있는 거죠? 그 여자는 왜 죽은 거죠? 이 남자의 집에서 왜 죽은 거죠?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면서 전처와 재혼한 남자분께서 너 알아서 잘 이거 해결해라. 경찰이 너 곧 찾아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혼란스러워요. 내가 죽였나?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내가 죽였나? 왜 내 집에 전처의 시체와 강아지의 시체가 있는 거지? 라고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이런 물음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 남자한테 내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었나? 두둔. 재밌죠? 이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지는 않는데요. 전염병으로 인한 인간의 외로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긴 하지만 여기까지 가신다면 굉장히 몰입해서 끝까지 완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재밌는 책이고요. 요거 다음으로 읽은 책은 에거서 크리스티의 And Then There Were None,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번에 읽은 건 아니고 올해 1월쯤에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작품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책을 먼저 다루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는 워낙에 추리소설계의 여왕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계신 워낙에 유명한 분이시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 작품도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는 10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 모두 다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수술해서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거나 아니면 자기의 하녀를 자살로 이끌거나 동아프리카 원주민 여러 명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갖가지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가진 10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10명이 어느 날 의문의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로 고립된 섬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이 표지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초대가 됩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된 이 섬에는 이런 저택이 있는데요. 이 저택에는 하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어본 것 같은 자장가다라고 한 인물이 묘사를 하는데 어른이 되어서 고립된 이 섬에서 다시 읽으니까 좀 으스스한 분위기가 듭니다. 일부분만 공유해 보겠습니다. 10꼬마 검둥이가 밥을 먹으러 나갔네. 하나가 살에 들었네. 그리고 9이 남았네. 9꼬마 검둥이가 밤이 늦도록 앉았네. 하나가 늦잠을 잤네. 그리고 8이 남았네. 8꼬마 검둥이가 대번에 여행 갔네. 하나가 거기 남았네. 그리고 7이 남았네. 7꼬마 검둥이가 도끼로 장작 팼네. 하나가 두동강 났네. 그리고 6이 남았네. 이렇게 하나씩 사라지면서 마지막 한 꼬마 검둥이가 외롭게 남았네. 그가 가서 목을 맸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네. 한 명씩 사라지다가 마지막 그리고 아무도 없었네까지 이 작품의 제목과 동일하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마지막 구절까지 떳떳하지 못한 10명의 인물들이 이 섬에서 이 시처럼 한 명씩 살해를 당하는데요. 그들이 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저질렀던 죄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죄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들의 죄를 처벌한다는 듯이 살해를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계속 의심하고 누가 이 초대장을 보냈는지 누가 그 다음에 죽을지 두려워하지만 이 상황이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들도 대체 이들을 한 명씩 죽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몰입하게 되고 이 스토리의 중심엔 대체 누가 서 있는가 범인을 찾고 싶어 하지만 저는 찾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완벽히 실패했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범인을 찾아보시는 그런 묘미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밀실살인의 샘플과도 같다라고 불리는 고전 중에 고전이고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모티프로 한 소설 2개를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5번째 소설은 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모티프로 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눈에 갇힌 외딴 산장에서 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그 추리소설을 추천해드린 그 영상에서 가면산장 살인사건을 굉장히 추천한다고 했었는데 그것과 함께 하쿠바 산장 살인사건 그리고 눈에 갇힌 외딴 산장에서 이렇게 3개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산장 3부작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에 갇힌 외딴 산장에서 눈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실제로 눈은 내리지 않습니다. 대체 이러한 제목이 왜 나왔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7명의 배우가, 연극 배우가 이 산장에 초대를 받습니다. 아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랑 조금 비슷한 설정이죠? 초대를 받아서 모이는데요. 이들을 초대한 사람은 이 사람들을 연극 오디션에 합격시켜준 연극 단장입니다. 그 연극 단장의 초대장을 받고 이 삿속 산장에 모였는데 그 연극 단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펜션 관리인 요 산장의 관리인이 편지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난번 오디션이 끝난 후에도 말했지만 이번 작품은 대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추리극이라는 점과 무대 설정, 등장인물, 대강의 스토리가 결정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각본가가 되고 연출가가 되고 당연하지만 배우가 되는 것이다. 그게 어떤 일인지는 서서히 알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상황 설정에 관해 설명하겠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산장이다. 실제로는 코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산장에 찾아온 7명의 손님이다. 관계는 현실 그대로 한 연극에 출연하는 젊은 배우들로 한다. 산장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기분 전환을 하러 왔다고 해도 좋고 배역 연구를 위한 합숙이라고 해도 좋다. 각자 좋은 대로 설정할 것. 여러분은 그 산장에서 뜻밖의 상황과 맞닥뜨린다. 그것은 바로 기록적인 폭설이다. 그로 인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고 만다. 눈의 무게 때문에 선로가 끊겨 통신망조차 이용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마을로 장을 보러 간 펜션 주인도 돌아오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목욕물을 데우며 함께 밤을 보낸다. 추신, 실제로는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오다시나 내게 연락할 것. 다만 전화를 사용하거나 외부 사람과 접촉하는 시점에 이 시도는 중단된다. 또한 그럴 경우 이번 오디션 합격은 즉시 취소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눈이 내리진 않지만 눈이 내린다고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고 가정하여라. 그리고 이 폭설이 가운데 여러분은 고립되었다라고 가정하여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각자 연출가가 되고 각자 알아서 배우가 되어서 이 시나리오를 완성하라. 다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라고 설정은 했지만 실제로는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바깥 세상과 연락을 하고 싶다면 해도 좋다. 그러나 연락을 취하는 즉시 여러분은 이 시나리오는 중단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오디션 합격 또한 다 취소가 될 것이다. 라는 편지 내용인데요. 오디션이 취소된다라고 하면서 연락을 취하라는 건 연락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저 일어나는 상황을 다 맞닥뜨려라, 다 받아들여라 라는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지만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주고받고 7명의 연극 배우들이 뭐야 단장님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웅성웅성 대지만 워낙 평소에 그 단장님은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나 봐요. 예술가들이 되게 그런 성향을 많이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단장님이 또 이런 독특한 일을 하시네 라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좀 이상해요. 1층에 공용 공간에 이런 책꽂이가 있는데 이런 책꽂이에 추리소설들이 이런 고전 추리소설들이 놓여 있어요.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 책도 꽂혀져 있는데 마치 이 7명에게 읽어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작품들이 모두 7권씩 꽂혀 있습니다. 진짜 그들을 위해서 다 놔둔 것처럼. 아니 다른 소설들도 아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 이런 기분 나쁜 추리소설들만 꽂혀져 있으니까 뭔가 묘하고 기괴스러웠겠죠? 이번에 쓰이는 연극 소재가 시나리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살인 이야기인가? 라고 뭐 생각은 하지만 뭐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으니까 각자 방으로 가고 각자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바로 감이 오시죠? 첫날 밤, 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한 명이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요. 종이 한 장만 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땡땡땡 이 인물은 죽은 것으로 설정한다. 라는 쪽지만 남겨져 있고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상하죠. 뭐야. 좀 찝찝하게 또 사람이 죽는 이야기야. 근데 아직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어디 가서 숨어 있겠거니. 뭐 그 연극 단장 선생님하고 맞춰서 뭐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겠거니라고 하고 넘기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땡땡땡도 죽은 것으로 처리한다라는 쪽지뿐만 아니라 진짜 피가 묻은 흉기가 발견이 됩니다. 오싹하죠? 이 진짜 피가 그 없어진 인물의 진짜 피일까? 아니면 우리가 연기에 더 몰입하게 만들기 위한 설정일까? 으스스한데요.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재밌죠? 가면상장 살인 사건보다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재밌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킬링타임용으로 괜찮았던 작품이었고요. 요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모티프로 한 작품을 하나 더 발견해서 읽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완독하지 않았고 52% 읽었습니다. 절반 읽었는데요. 완독하진 않았지만 함께 이어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 작품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작품은 아야츠지 유키토의 십각관의 살인입니다. 요 십각관.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할 때의 그 각도인데요. 십각형의 모양의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입니다. 한 괴짜 건축가가 한 섬을 사서 그 섬에 요 십각관을 짓고 아내와 고립되어 그 섬에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아내와 고립되어서 살아가던 도중 이 섬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화재가 일어날 때 그 섬에 있었던 사람은 총 5명, 건축가를 포함해서 5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4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세히 검사를 해보니까,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4명 중에 1명만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3명은
화재가 아닌 요인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이 십각관을 건축한 건축가뿐입니다. 건축가의 아내분께서는 목이 졸려서 살해를 당하셨고, 그 관리를 하던, 이 건축물과 섬을 관리를 하던 관리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 관리인 부부는 머리를 맞아서 즉사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5명 중에서 4명은 목숨을 잃었는데, 나머지 1명, 정원사는 그 화재가 있던 날 실종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보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추측하죠. 분명히 그 정원사가 4명을 죽이고 도망친 거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원사는 누가 바다로 밀어서 죽인 게 아닐까? 그 정원사도 죽은 게 아닐까? 실은 외부인이 그 5명을 다 살해하고 왔다가 도망간 거 아닐까? 라는 갖가지 추측이 나오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배를 타고 들어갔으면 어떤 누군가가 그 배가 움직이는 것을 봤을 텐데 뭐 본 사람도 없고 좀 이상하게 뭐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데요. 반년 후에 W대학 미스터리 동호회의 7명 친구들이 이 미제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이 섬으로 가서 며칠 동안 잘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것이 그들의 취미이고 그들의 관심사다 보니까 이곳으로 가는 게 아주 흥미로웠겠죠? 배를 타고 통통통통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랑 굉장히 비슷한 설정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뻔히 보이기는 하는데요. 갔더니 이 십각관에 갔더니 굉장히 분위기가 기묘합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밝은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예술적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기묘하고, 모든 것이 십각으로 각도가 딱딱딱딱 맞춰져 있고, 물컵도 십각이고 책상도 십각이고 뭔가 다 십각인 게 막 기묘해요. 뭔가 이상해요. 누군가는 이게 예술이지 않냐, 아름답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기묘해요. 여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했고, 뭔가 정형화된 이 십각에 미친 이 광적인 듯한 느낌? 뭔가 기묘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조를 나눠서 그 섬을 둘러봐요. 어느 사람들은 화재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어느 사람들은 철썩철썩 파도가 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사람이 죽었구나. 대체 어떻게 죽었을까? 이게 어떤 미제 사건일까라고 이제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숙소로 돌아오는데, 숙소의 중앙에 있는 그 테이블 위에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 카드를 보니까요,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제1 피해자, 제2 피해자, 제3 피해자, 제4 피해자, 최후의 피해자, 탐정 살인범. 딱 7명에 맞게끔 무슨 역할이 지정된 것 같은 카드가 테이블 위에 있는 거예요. 탐정? 탐정까진 괜찮아. 근데 살인범이 있고 피해자가 5명이 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7명 중에서 지금 장난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이 카드 만들어서 여기 테이블 위에 올려둔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뭐 이야기할 거였으면 이런 걸 놓지 않았겠죠? 이거 그냥 대충 누가 장난치려고 이렇게 했던 거지 라고 얘기하기에는 종이를 찢어서 대충 만든 카드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카드여서 이전부터 뭔가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 뭔가 정교함이 느껴지는 듯한 카드들이라서 더 섬뜩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밤 좀 약간 혼자 자기 무섭다. 각자 자지 말고 다 같이 자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들 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각자 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요. 여러분, 늘 이렇게 각자 떨어져서 자면 안 돼. 공포 영화나 이런 데서는 혼자 자면 안 돼. 아니나 다를까? 제1 피해자가 나옵니다. 이 7명 중 1명이 죽어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죽음의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의 방문 앞에는 그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제1 피해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7명에게 이제 남은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들은 제2 피해자, 제3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게끔 막을 수 있을까요? 살인범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의 미제 사건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살인 사건과 어떤 고리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 스스로도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지금 50%만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완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6권의 추리 및 미스터리 소설을 여러분과 나눠보았는데요. 아주 또 긴 수다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굉장히 많은데 여유롭게 여백을 만들고자 했지만 읽고 있는 책이 꽤 있어요. 나누고 싶은 책들이 요 조예은 작가님의 스노볼 드라이브도 있고 요 마거릿 애트우드의 그레이스라는 작품도 절반 정도 읽었고요. 또 김보영 작가님의 종의 기원담도 읽었고 클로디 윈징게리의 내 식탁 위의 개라는 작품도 읽었고 몇 개 좀 더 읽었는데 그 친구들은 조금 더 밝은 분위기로 모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운 겨울 오싹한 소설들과 함께 더 추워지지 마시고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건강 유지하시면서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까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좋아하는 것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들을 보내다가 건강하게 보내다가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